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트럼프 2기 출범이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요. 벌써부터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듯합니다. 당장 이제 IMF와 또 한국개발연구원 KDI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이 그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경고 등을 켜고 나섰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그 2기 행정팀 인선을 지명할 때마다 글로벌 시장도 요동치고 있죠. 곧 발표될 재무장관 인선에도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2.0 노믹스에 우리 한국 경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국내 경제 연구소 가운데 거의 처음이었던가요? 그 트럼프 당선을 좀 일찌감치 예측하고 네. 트럼프 노믹스 2.0에 대한 보고서를 네. 당선 확정과 함께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될 거라고 어떻게 확신을 하셨습니까? 2016년에 오히려 저희는 타이밍이 좀 늦었거든요. 2010년 힐러리 클린턴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했을 때 네. 저희도 이제 미국 언론과 한국 언론만 봤었는데 그때는 힐러리가 된다. 그래갖고 한번 타이밍을 놓쳤는데 그때 어떤 전국 단위 지지율보다 네. 그때 트럼프가 이겼잖아요. 네. 최근에 그 요번에 트럼프하고 바이든 지지율 보니까 네. 확실히 오히려 트럼프가 앞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전만 해도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거의 우세를 했었고 그래서 네. 보고서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미 만들어 놓고 11월 7일 날 네.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해리스가 당선되는 보고서는 아예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두 개를 만들어놨다 하나 쓰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요새 네. 바빠서 아. 그래서 도박을 한 거죠 저희가. 네. 어떻게 보면 소가 뒷걸음치다가 주잡은 격이에요? 네, 그건 맞습니다. 아니죠. 그건 아니신 것 같고, 네. 네.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될 거라고 확신하기보다는 그쪽에 무게중심을 많이 싣고 하셨는데 그런 네. 거에는 이제 나름대로 근거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의 미국 상황이 이러니까 이 사람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신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트럼프 우리나라 언론들이 뭐 대부분 그런 건 아니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미국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을 거의 인용을 하는 수준이라 네. 미국 언론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해리스가 뭐 된다, 네. 또는 박빙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지율 조사를 보면 네. 박빙이 절대 아니었어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특히 이제 경합주 쪽에서는 트럼프가 확실히 치고 올라가는 게 보였고 그리고 해리스 이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였잖아요. 네. 그때는 완전히 트럼프가 월등했거든요. 근데 네. 해리스로 후보가 바뀌었다고 그게 갑자기 뒤집어진다는 것도 이상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 트럼프가 될 거라고 확신을 했었고 네. 그리고 미국 사회의 분위기는 이제 이거는 미국에 있는 이제 제 동기들한테 물어본 건데 아니라는 거죠. 미국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뭐 인종차별이나 그다음에 뭐 성전환 뭐 이런 이슈도 이런 사회적인 보편적인 이슈가 미국 경제 중심, 미국 사회에서 주류 어떤 이슈가 아니었고 먹고 사는 경제였다. 문제가, 네. 특히 중산층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너무 심각하게 다르게 보고 있다. 네. 그런 점에서 트럼프가 주로 이제 경제 정책에 집중을 했잖아요. 해리스보다는. 그래서 트럼프가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고물가에 따른 어떤 실질 소득도 감소되고 또 삶의 질도 좋아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트럼프의 승리로 간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생각하면 참 자연스러운데 그렇죠. 네. 직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하기 참 어려웠거든요. 직전까지만 해도 박빙이었다고 뭐 언론에서 하니까 박빙은 무슨 박빙입니까? 원사이드로 이겼는데요. 네, 근데 이제 국내외 이제 경제연구소는 이제 내년도 한국 경제 전망을 그리 긍정적으로 지금 보지 않는 것 같아서 네. 약간 좀 불안한 느낌이 조금씩 생겨요. 네네. 트럼프 2기를 맞아서 한국 경제가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 일단 지금 단계에서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뭐 수정 전망을 할 계획이긴 하지만 네. 9월달, 8월달에 내놨던 수치는 아직은 안 맞고요. 그때도 대부분 기관들이 저희처럼 높게 봤는데 네.
어제인가요? IMF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2.0, 또 네. KDI도 뭐 2.1인가요? 조금씩 낮춰잡았어요. 네. IMF는 항상 한국 경제에 대해서 좀 후하게 쳐줍니다. 전망치를. 원래. 예. 네. 근데 2.0이라고 전망을 해놨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보면 내년에 1%대 후반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1%대 경제 성장률은 1960년 이후로 우리가 이제 국민 개정을 한국은행에서 통계를 집계를 하는데 2%가 안 나왔던 밑이었던 성장률이 딱 5개 연도밖에 없습니다. 네. 64년 동안. 네. 예. 뭐 코로나 위기나 금융 위기나 외환 위기나 이럴 때 빼놓고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1%대라는 거는 상당히 위기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이제 1%대 성장률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게 트럼프의 영향이냐? 사실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내년에 한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경제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그런 부처의 공무원들을 바꿔야 되고 네. 특히 이제 고위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미 의회에서 인준을 해야 되고 관세만 해도 미국 상무부 USTR을 통해서 조사를 시켜야 되고 네. 또 유예 기간을 둬야 된다. 이러면은 관세만 해도 빨라야 내년 한 3분기, 4분기 뭐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네. 그럼 사실 우리나라 경제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데 지금 IMF가 봤던 거는 최근에 우리 수출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데 반도체 네. 금액 자체로는 수출이 뭐 40% 50% 이렇게 나오거든요. 증가율이. 근데 물량은 마이너스입니다. 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데. 근데 네. 그리고 9월부터는 반도체 가격이 우리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나 되거든요. 그러면 수출 경기가 안 좋고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사실 올해도 우리 성장을 견인해 온 건 반도체라고 네. 근데 해도 과언이 이제부터는 아닌데 이제부터는 오히려 수출 전체와 그다음에 경제를 깎아먹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정부의 시각과 민간의 시각은 틀린데 정부는 내수가 회복이 된다고 하지만 민간에서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내수 회복이요. 네. 그게 네. 수출이 좀 증가하고 회복이 되는 그 기간이 꽤 있었는데 한 1년 네, 정도. 네. 그때 내수가 사실 살았어야 됐어요. 근데 제대로 회복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출이 떨어지니까 네. 이제 내수도 회복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는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비행기의 양쪽 엔진 역할을 못하면 그러면 경기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일단 그거는 이제 IMF의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덧붙이신 건데 제가 여쭤봤던 거는 그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서 이게 한국 경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처음에 여쭤봤는데 이제 트럼프 네. 2기의 대표적인 게 떠오르는 게 이제 관세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런 관세 정책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좀 세부적인 걸 좀 더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일단은 트럼프 관세 정책은 세 파트로 나뉘는데요. 중국에 대해서 지금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한 20% 수입 관세를 뭐 60에서 100%까지 올리겠다는 게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품목 관세인데요. 품목 관세는 과거 트럼프 일기 때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확 올렸는데 지금 자동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네. 보면 우리 대미국 수출 호황이었던 게 자동차 때문인데 그게 되면 좀 타격이 클 것 같고 마지막으로 보편 관세라는 건데 이거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뭐 품목이든 국가든 상관없이 10%로 다 올려버리겠다. 네. 지금 한 3% 4%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 쪽으로 수출이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하고 경쟁이 안 되고 또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관세를 때려버릴 경우는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가는 수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우리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네. 관세는 궁극적으로 뭐 미국 시장뿐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서로 그렇죠. 이제 서로 관세를 올리겠죠. 네. 이게 이제 1930년대 대공황 사례가 그런 거죠. 모든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관세를 올리면 네. 세계 경제 그다음에 네. 국제 무역이 가라앉고 고역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특히 수출 의존도가 되게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수출이 감소될 테고 예, 수출이 감소하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까지 떨어지는 거죠. 경제 하방 압력이 커지고 네. 그러면서 또 일자리도 줄어들고 여러 당연히 가지로 이제 성장과 일자리는 악순환의 이제 어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참 걱정되는 대목인데 지금 이제 눈에 띄는 게 특히나 이제 그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네. 이게 행정부 인사들의 그 면면을 보면 이번에 그 누구죠? 그 월가의 억만장자라고 불리는 하워드 러트닉이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관세 그리고 무역을 총괄할 상무장관으로 지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이 사람의 성향도 이 인물의 성향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그 얘기 잠깐 좀 해주신다면요. 이 사람은 이제 사실 그 은행 CEO거든요. 투자은행. 그렇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 시중은행장을 네. 앉혀버린 거죠. 이게 네. 참 웃기인데 그런데 이제 이 센터 사람은 피츠제럴든가 그렇더라고요. 항상 그 트럼프가 얘기했던 대중국 관세 60% 그리고 보편 관세 10% 이거를 항상 지지를 했었어요. 근데 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요번에 공동 인수위원장도 맡았었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선 과정에 많이 관여를 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럼 트럼프가 말했던 60% 10%는 어쩌면 이 사람 생각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네. 실제로 상당히 이 관세 인상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람이라 이 사람이 이제 상무부 장관이 되면 사실 근데 관세는 상무부 장관 정확히는 상무부 장관 관할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상무부 밑에 네. 우리나라로 치면 통상교섭본부, 그러니까 네. USTL이라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있습니다. 네. 그쪽이 항상 대통령하고 얘기를 했던 직접.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상무장관이.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USTR을 상무장관 직속 기관으로 만들겠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관세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그러면 상당히 관세 인상을 이 사람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어쨌거나 관세에 대해서는 좀 그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런 어떤 강경한 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애초에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 CEO가 이 러트닉을 재무장관 후보로 지지했었다라고 이제 알려졌었던 것 같은데 그럼 재무장관은 또 누가 되는 거로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내부에서 있는 건가요? 알력이 매우 심하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까지는 똘똘 뭉쳤다가 네. 승리하고 나면 이제 자기 농공행상. 자리에서. 예,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상무부로 갔고요. 네. 이번 재무장관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연준 이사가 당시 나이로 36살에 네. 최연소 이사였거든요. 그렇군요. 이 사람이 거론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마크 로안이라는 역시 이게 투자 관리사, 자산 관리사 CEO거든요. 네.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케빈 워시도 사실 경제학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스탠퍼드 공공정책을 전공했고 네, 네.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어요. 네. 변호사. 네. 네. 그리고 마크 로안은 경제학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게 펜실바니아 워튼스쿨 학사 그리고 MBA. 경영학이죠. 예. 네. 그러니까 같은 경제학적인 베이스보다는 어떻게 보면 둘 다 또 CEO고 네. 민간 어떤 금융기관의 입장을 대변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재무장관으로서 국가 경제를 우선시할까, 민간 시장을 우선시할까. 네. 예, 민간의 입장에서는 적자를 많이 내면 좋고, 예, 관세도 올리면 좋고,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경제학 베이스가 아닌 사람을 재무장관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다는 게. 파월 연준 의장도 그 법학 공부하고 그랬었지 원래 경제학 출신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연준 이사를 꽤 오랫동안 했어요. 하긴, 그 사람. 네, 예, 네. 그래서 좀 이해도가 높은데 네. 이 사람은 정말 재무장관의 조건이 국가의 재정을 그냥 민간 은행, 민간 금융기관의 재정을 다루던 사람들이 국가 재정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좀 제가 미국에 살지도 않고 미국인도 아니고 미국의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인선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은 약간 좀 의외다 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이게 트럼프 당선인의 좀 예측 불허의 어떤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어떨까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가 그동안 계속 밝혔던 게 이제 네. 민간에 있는 사람들 많이 기용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 공공섹터는 비효율성이 높다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게 이제 계속 그 얘기했죠.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민간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든 저렇든 간에 이번에 이제 1기 때와 달리 2기 때는 출범과 함께 아주 공격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얘기했던 정책들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당장 뭐부터 추진을 하려고 할까요?
일단 IRA하고 칩스법에 대해서 우리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하고 거기 뭐 보조금, 반도체법하고. 전기차라든가 뭐 네. 그리고 반도체 쪽에 뭐 기업에 대한 보조금 이런 거를 많이들 거론을 하시는데 네. 이거는 이제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지금 상원과 하원을 다 공화당이 장악을 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IRA나 칩스법으로 미국의 공장이 들어간 지역을 보면 네. 공화당 지역이 대부분이에요. 많죠. 그래서 네. 트럼프는 이제 재임은 못합니다. 예, 트럼프는 4년 후면은 무조건. 그리고 3년 정도 되면 마지막 해는 레임덕이겠죠. 그런데 그 지역구에서 그 미국 국회의원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트럼프는 정치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만 네. 자기들은 그 이유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 이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트럼프가 생각하는 걸. 네. 그러니까 의회를 통과하는 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일부에서는 관세 인상은 대통령 선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의회를 통과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왜냐하면 그 미국 헌법은 미국 대통령에게 통상 이슈에 대해서는 상당히 막강한 권한을 부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과거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도 사실 의회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대통령이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IRA나 칩스법보다는 관세 인상부터 먼저 추진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보고서에 보면은 이제 트럼프의 공약을 바탕으로 해서 2차 관세 전쟁이 벌어진다라면 예. 그 시나리오별로 5가지를 이렇게 상정해 놓고 그 결과가 어떻게 미칠지를 보고서에 네. 써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운데 일단 네. 시나리오 5는 아주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네. 좀 제외를 하고 예. 1, 2, 3, 4만 말씀드리면 1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60%, 2는 중국도 맞받아 치면서 60%. 그러니까 미중 간의 그렇죠. 관세 전쟁. 3, 4는 네. 거기 플러스 네. 보편 관세라 그랬잖아요.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들이 10%씩 10%씩 네. 그런 시나리오 하에서 네. 우리가 추정을 해봤는데요. 1, 2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수출이 한 150억 달러 내외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 네, 네. 경제 성장률로는 한 0.46에서 49% 떨어지는 효과 그리고 3, 4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수출이 한 170에서 190억 달러 감소하고 네. 우리나라 성장률은 0.6 0.6 정도 네, 그렇게 그거서 결과가 보니까요.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악의 건 빼더라도 네. 1, 2, 3, 4로 봤을 때 한 그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막 무조건 두려워했던 것보다는 좀 덜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숫자는 성장률 매력이 이제 3, 4로 해도 0.6이니까요. 그죠? 네. 덜해 보이죠? 하지만 근데 우리나라 지금 평균 경제 성장률이 2.0이란 네, 말이에요. 네, 2.0에 거기서 0.6이면 큰 거죠. 30%가 빠지는 겁니다. 네, 결코 작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뭐 5% 6% 했을 때는 이 정도 숫자는 아무것도 아닌데 네. 지금 한국의 어떤 기초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세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도 꽤 크지 않습니까? 네. 그 통화 정책은 어떻게 운용할 걸로 지금 예측하십니까? 원에서는요. 트럼프 일기 이제 트럼프가 옛날에 처음 대통령이 됐을 때 2017년이었거든요. 1월부터는 했는데 그때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서 그때 네. 제니 옐런 연준의장을 해임하고 그때 파월을 이제 안 파월을 쳤죠. 그때 안 친 거예요. 파월을 안 쳤는데 파월도 파월이 금리를 또 인상했어요. 그래가지고 파월도 어떻게 해고해볼까 네. 막 고민했었다고 보도가 나온 네.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금리를 연준에서 내리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반대할 이유는 없죠. 근데 요번 9월 달에 내리기 전에 이제 자기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내려라면 약간 트러블은 있었는데. 그랬었죠. 네. 근데 최근에 연준의 시각이라고 할까 태도가 네. 상당히 좀 반항적으로 바뀌었어요. 최근에 이제 매파적으로 상당히 파월 총재가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금리를 되게 예상보다 천천히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를 다시 올릴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경제 정책을 볼 때 물가를 올리는 정책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그러면 파월은 네. 보다가 명분이 생기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뭐 우리나라나 미국의 시장 금리가 오르는 것도
그런 어떻게 보면 전제 그런 걸로 해서 좀 시나리오에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파월 의장이 2026년 5월까지인가 임기죠. 예, 맞습니다. 그 뒤에 네. 또 이제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네.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당장 12월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그러면은 금리 인하는 안 될 걸로 지금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장의 시각은 한 6대4 정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60%는 0.25 정도 내린다. 네. 그리고 40%는 동결한다는 건데 아직은 좀 더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12월이기 때문에 네, 좀 봐야 네.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 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좀 안 떨어지고 있어요. 여전히 높아서 그리고 최근에 파월이 계속 좀 불안한 발언들을 합니다. 물가 얘기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결해버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작년부터 금리 인하 된다고 계속 했는데 생각만큼 시장이 그렇게 예. 만만하지 않게 움직였어 가지고요.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분들은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좀 짧아 가지고 다 말씀을 나누지 못하겠고 끝으로 이런 상황에서 당장 우리 정부 기업들은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팬데믹 위기 전으로 한 10년 정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보면 3%대 후반에서 앞으로 10년은 3%대 초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들이 먹고 자기가 가져갈 파이가 주는 거죠. 예. 200개국이라고 했을 때 미국의 트럼프는 그 파이가 준 데서 더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그럼 나머지 199개국 우리나라 포함해서 그럼 점점 주는 거고 가져갈 거는 결국은 그게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그런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우리나라 이제 내수나 수출 경기도 안 좋아지고 거기다 트럼프 쇼크가 내년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이 된다면 저도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이렇게 주로 하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지 않을까. 향후 2, 3년은 어떻게 보면 허리띠를 좀 졸라매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과거 위기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물론 이제 저소득층이 가장 힘들긴 하지만 부채가 많았던 사람들 그리고 부채가 많은 기업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 생각할 때 좀 건전성을 많이 좀 가게나 기업이나 이제 좀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을 한 2, 3년 동안은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그 이전에 누렸던 고성장을 누리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어떻게 보면 한데 1%대가 거의 이제 상시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체화시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런 좀 고민을 각자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이 시간 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